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집트의 평균 월급은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일하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단 1년 만에 벌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꾼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에서 3년간 악착같이 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 앞에 가난뱅이라며 무시하던 이집트의 부잣집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더니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모른 척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밀라라고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 변두리 사막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제 세상은 참 단순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내어주시는 달콤한 차 한 잔에 온몸이 녹았고 아버지는 종종 나무 조각을 깎으시면서 저랑 남동생을 웃게 해주셨죠. 우리 집은 그리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웃음소리는 항상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셨어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서 동네 사람들이 의자나 서랍장이 고장나면 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요. 평범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었죠. 그런데 인생이 늘 그렇듯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 13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있는데 동네에 갑자기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니 아밀라,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라고 외치셨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공방에서 기계를 정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처음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항상 우뚝 서 있던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밀라. 아빠 금방 일어날 수 있어. 아버지는 항상 강한 척을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빛이 변한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더 이상 공방 일을 할 수 없으셨죠. 휠체어를 타게 되신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저녁,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밀라, 이제 내가 엄마 많이 도와줘야겠다. 우리 힘내자. 그 말이 너무 미안해서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설거지, 남동생 뒷바라지, 그리고 아버지 돌보기까지 모두 제 몫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노는데 저는 늘 집안일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든 티를 내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더 힘드실까봐 항상 밝은 척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어릴 적 가장 친했던 친구 사미아와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사미아네는 관광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집이 점점 커지고 그녀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위축됐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도시락 반찬을 바꿔 먹으며 쉴 새 없이 수다 떨었는데 이제는 파티 이야기를 들어도 어색하게 웃으며 나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집에 오면 가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는 모습, 아버지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안의 분위기를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출근하실 때면 일부러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웃으면서 인사했고, 아버지 앞에선 항상 아빠, 오늘은 좀 덜 아프셨죠? 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동안 제 안에 자라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보며 저 나라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내 이름을 한 번쯤 다른 언어로 불러보고 싶다는 그런 상상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고 이후 그 모든 꿈은 잠시 접어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집안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쪼들렸죠. 학교에선 새 교복을 맞추는 친구들 사이에서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도시락 반찬도 점점 단출해졌어요. 친구들과 놀러 가는 일은 상상도 못했고 용돈이 필요하면 동네 슈퍼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푼씩 모았습니다. 가장 슬펐던 건 예전엔 그렇게 가까웠던 사미아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사미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미국 유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나도 같이 공부해도 될까? 라고 물었죠. 그때 사미아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밀라, 미국 유학 갈 돈은 있고.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서관을 나와 복도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미아와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펑펑 울며 말리셨지만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돈 벌어야 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공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재봉틀 소리와 싸우며 손끝이 다 다를 때까지 일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와 남동생을 챙기고 설거지며 집안일을 모두 했죠. 솔직히 말해서 버겁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내 꿈을 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아밀라, 오늘 저녁엔 같이 TV 좀 볼까?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TV를 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저녁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던 이집트 드라마랑은 분위기부터가 달랐죠. 낯선 언어, 빠른 템포, 세련된 도시 풍경,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뚜렷한 표정. 아버지는 금세 화면에 빠져드셨어요. 저기 봐라, 저기. 저 나라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예전엔 한국도 우리처럼 어려웠다더라.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드라마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거리, 회사원들이 분주하게 뛰는 모습, 밤에도 환하게 켜진 불빛. 정말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저녁마다 TV 앞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챙겨봤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도 찾아보셨죠. 아밀라, 이 나라 전쟁도 겪고 엄청 가난했는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됐대. 참 대단하지 않냐? 아버지 눈에 다시 예전의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제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저기, 저 세상에서 한 번쯤 살아볼 수는 없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왠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이 조금 더 빨리 밝는 느낌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동네 도서관에 들러 한국 관련 책을 찾고
스마트폰으로도 뉴스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교육에 얼마나 진심인 나라였는지 그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건가?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죠. 하루는 아버지가 저한테 슬쩍 물으셨어요. 아밀라, 너는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냐? 그 질문을 들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처럼 뭐든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어릴 땐 나도 꿈이 많았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면서 웃으셨어요. 세상이 넓다, 아밀라. 한 번쯤 크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집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공장 일도 끝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동네 슈퍼에 붙어있던 채용 공고를 보고는 주말마다 심부름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영어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가 바뀔까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외국계 무역회사의 현지 직원 채용 공고가 붙은 거예요. 지원 자격은 영어와 아랍어 가능자, 적극적인 성격. 솔직히 겁이 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에도 그냥 넘기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회사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공장 동료 언니가 영어 문장을 도와줬고 인터넷에서 면접 요령을 공부했습니다. 며칠 후 지원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 면접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약해지는 마음에 혼자 다짐을 했죠. 아밀라, 한 번이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면접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국 직원과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저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니 손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밀라 씨, 저희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안에 출근 가능하신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뛰어가 엄마, 나 진짜 해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로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비자 신청, 출국 서류, 항공권 예약,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과의 이별 준비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제 사진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도 출국 전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밀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은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야.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언젠가 찾아갈 수 있을 거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꼭 돌아올게요. 나 절대로 포기 안 할 거예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참으시다 결국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을까? 나 진짜 한국에 가는 거야? 하지만 두려움보다 이번엔 정말 해낼 수 있다는 희미한 용기가 더 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면서도 내가 정말 한국에 왔나 싶었죠. 공항은 정말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하게 줄을 서서 움직이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준혁 씨가 출구해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어로 또박또박 어서 오세요. 아밀라 씨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준혁 씨가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로 데려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카이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대적이고 바쁘더라고요. 넓은 도로, 반짝이는 빌딩, 전광판, 그리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 제 마음은 두근거리면서도 한켠으론 여기서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책상, 작은 주방, 욕실까지 혼자 쓰는 공간이 있는 게 처음이라 낯설었어요. 부모님께 도착했다고 문자 보냈더니 어머니가 바로 몸 조심하고 아프면 꼭 이야기해라라고 답장이 왔죠. 시차 때문인지 첫날 밤은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렸는데도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끝이란 생각에 샤워하고 회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정장을 차려입었죠. 서울 지하철은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역마다 친절하게 영어 안내가 나오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해서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혹시 길을 잃을까봐 스마트폰 지도만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로 된 로비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했지만 그래도 한국어로만 대화할 땐 좀 외로웠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분은 이집트에서 온 아밀라 씨예요. 영어, 아랍어 모두 능숙하십니다라고 했고 모두들 박수를 쳐줬어요. 처음에는 낯선 얼굴이 부담스러웠지만 동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점심 메뉴, 회의 시스템, 사내 문화 등을 설명해줬어요.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을 맡았으니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던 거죠. 회의에서 팀장님이 아밀라 씨, 이번에 카이로 수출용 자료 번역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으실 때 괜히 어깨가 무거웠어요. 동료들은 매번 어려운 점 있으면 꼭 얘기해요라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모든 게 한글로 적혀 있어서 뭘 사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김치, 불고기, 미역국 같은 음식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회사 회식 때는 매운 음식을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고 팀원들이 아밀라 씨,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라며 웃을 때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사 생활 3개월쯤 지나자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자료 번역, 현지 문화 조언, 이메일 작성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났죠. 팀장님도 아밀라 씨 덕분에 우리 팀이 한층 글로벌해졌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사실 준혁 씨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대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법이 없었죠. 일할 때는 엄격했지만 끝나고 나면 저녁을 같이 먹으며 아밀라 씨, 한국 생활 많이 힘들죠? 하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야근하다가 제가 울먹거리는 걸 들키자 준혁 씨가 조용히 커피를 내밀며 여기도 살다 보면 다 외로운 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힘이 났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송금했을 때 어머니가 전화로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며 우셨던 기억. 그리고 작은 방에 혼자 누워 한글 공부를 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를 소리내 읽을 때 저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선 여전히 한국어가 불편했고
어떤 동료는 외국인은 진급이 어렵다는 말을 슬쩍 하기도 했어요. 또 길에서 가끔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케팅팀에서 북아프리카 시장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었고, 한글도 웬만큼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매달 어머니와 영상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 씨와 한강변을 걷다가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비자 때문에 걱정이에요. 만약 연장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할까봐, 그리고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고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줬어요. 아밀라, 어디서 살든 내가 행복해야 해요. 내가 원하면 나도 함께 갈 수 있어. 내 가족도 이제 내 가족이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준혁 씨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서울 곳곳을 다녔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경험했죠. 그가 저를 이끌어준 덕분에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밤이었어요. 준혁 씨가 저를 서울 야경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밀라,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제 마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 또 한 번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고향. 준혁 씨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결혼이라니, 그게 내 인생에 올 줄 몰랐습니다. 설레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아버지, 어머니를 남겨두고 그날따라 어머니와 영상 통화하면서 엄마, 나 결혼해도 괜찮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아밀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아파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울컥해서 휴대폰을 끌 뻔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했고 무엇보다 저는 준혁 씨와 함께 고향에 꼭 가고 싶었어요. 3년 만에 처음 가는 이집트.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준혁 씨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나중에 내 아버님이 무서운 분이면 어떡하지? 라며 농담도 했지만 표정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찮아. 엄마 아빠는 사람만 보면 다 좋아해라고 다독였죠. 카이로 공항에 내렸을 때 고향의 뜨거운 공기와 익숙한 소음이 반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3년 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달려나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아밀라, 내 딸. 어머니 품에 안기니 서울에서 쌓였던 외로움과 걱정이 한 번에 녹아내렸어요. 아버지도 예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휠체어에서 잠깐 일어나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준혁 씨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순간은 솔직히 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엔 낯선 사위 후보를 신중히 바라보시더니 준혁 씨가 배운 아랍어로 서툴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자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머니도 서울에선 우리 딸 잘 부탁해요라며 손을 잡아주셨죠. 준혁 씨가 많이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어릴 적 동네 골목을 같이 산책하고 학교, 공장, 슈퍼마켓 제가 성장한 모든 장소를 준혁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공했다며, 곧 결혼한다며, 라며 축하를 건네줬어요. 준혁 씨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오해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카페에서 옛 친구 사미야를 우연히 봤어요. 예전엔 그렇게 화려하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옷차림에 피곤한 표정이더라고요. 가족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도 지금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다가가 사미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미야는 저를 흠칫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어릴 적엔 사미야의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알 것 같았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가면 몸 조심하고 힘들 땐 꼭 연락해라라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린 걸 보니 이제 정말 마음이 놓인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아빠, 곧 두 분도 서울에 초대할게요. 한국 병원에서 꼭 아버지 재활치료도 도와드릴 거예요. 부모님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준혁 씨 가족도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를 걱정하셨지만 제 진심과 한국어 실력을 보시고는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이집트 두 문화를 절충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건강 문제로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실시간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한국 회사에서도 저의 승진이 결정됐고 동료들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부모님을 서울로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두 분 모두 정말 영화 속 나라에 온 것 같다고 연신 감탄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첨단 의료시설, 친절한 의료진, 병원의 깨끗함에 감동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으니 내가 더 건강해질 것 같다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온 걸 생각하니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한강을 걸으며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이제는 나와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진짜 고향이 됐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준혁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주말이면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고 이집트 가족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북아프리카 시장 총괄이라는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힘든 날도 물론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게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가끔 한강을 걷다가 예전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사막 끝 골목에서 밤마다 지도를 바라보며 막연하게 꿈꾸던 그 다른 세상이 바로 여기였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인생은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실패와 상처, 후회와 눈물,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저만의 자리, 저만의 삶을 찾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전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서운한 시선도 오해도 있죠.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꼭 한 번은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언젠가 자신만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그리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나라, 대한민국에서